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중독의 정의입니다. 식품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안 좋은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질환을 바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식중독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관련된 식중독을 이야기합니다. 미생물 식중독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미생물 중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모든 식중독을 이야기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독소형, 기타의 복합형, 알레르기 식중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의 분류 첫 번째, 바로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식품에 많이 증식한 균을 우리 인간이 섭취해서 장 속에서 그 많은 균이 증식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이야기하는데요. 잠복기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되고 원인균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식중독균의 원인, 식품, 특징 등에 대해서 모두 암기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일단 감염형 식중독에는 7가지가 있구나 하고 이 원인균을 친숙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인균에는 살모넬라균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폐혈증, 병원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여시니아, 캠필로박터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로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식중독 세균이 분비한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식중독을 말합니다. 이 독소는 바로 식중독 세균이 분비를 하게 되겠죠. 잠복기는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고 원인균은 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독소를 내뿜는다고 했으니 그 독소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장독소,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신경독, 이렇게 독소 이름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자세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복합형 식중독은 앞서 봤던 분류 중 감염형과 독소형이 모두 나타나는 식중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레우스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식중독으로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라는 균이 있고 탈탄산 반응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첫 번째 종류입니다. 바로 살모넬라균 식중독인데요. 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의 원인균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고 원인 식품은 육류와 그 가공품으로 가금류나 돼지 그리고 알 등의 육류나 이 육류로 만들어진 가공품이 바로 원인 식품입니다.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그리고 고열을 동반하는데요. 특징은 열에 잘 견디는 내열성은 없기 때문에 낮은 60도씨로 20분 정도 가열을 하면 사멸할 수 있고 갑자기 위장이 아파오는 급성위장염 증상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여름철 횟감이나 해산물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원인 식품이 바로 어패류나 생선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소금이 포함된 물에 잘 사는 해수세균, 호염성 세균에 해당이 되는데요. 호염성 세균은 소금물 농도에서 잘 자라는 세균이고 해수세균은 바다에 사는 세균으로 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여름철 바닷물 온도인 30도에서 37도씨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 또한 60도씨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을 하게 됩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중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카나가와 현상인데요. 카나가와 현상은 장염 비브리오균을 미생물이 사는 집인 배지에 키우게 되면 용혈환을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과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증상과 특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 또한 어패류나 생선회 등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은 폐혈증이나 궤저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입니다. 궤저병은 상처난 사람이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에 사는 세균이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이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궤저병입니다. 폐혈증은 세균이 침투해서 우리 몸속의 혈액까지 침투하는 현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간 기능이 저하된 40대 등의 사람에게 매우 위험하고요. 50%의 확률로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바닷물을 좋아하는 소금물을 좋아하는 호염성 세균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입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우리가 위생오염 지표균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염된 모든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혈청학적으로 OKH 항원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리고 발생되는 증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는데요. 원인균은 이콜라이 5157H7이고 요거는 균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2년 햄버거 식중독 사건에서 이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스테리아 식중독입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우유나 아이스크림, 식육 제품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고 이는 다른 균들과 달리 낮은 온도나 높은 농도의 염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뇌 수막염, 유산 등의 증상이 일어나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증상을 잘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시니아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돼지고기, 우유 등이 원인 식품이고 이제 설사, 복통을 동반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 또한 냉동식품에도 증식이 가능한 식품이고 진공 포장에서도 증식이 가능해서 겨울에 조심해야 되는 식중독입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덜 익힌 가금류나 물 등에 의해 감염이 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미호기성인데요. 미호기성은 5% 이하인 낮은 상뇨 농도에서도 잘 자라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뉴스 식중독이 있습니다. 우선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이 원인 식품이고요.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 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바로 장독소입니다. 장독소는 장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고 영어로 엔테로톡신이라고 합니다. 장독소는 내열성 독소이므로 즉 열에서도 잘 견디는 독소이므로 가열에도 파괴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열성 독소인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바로 내열성이 강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이 장독소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툴리뉴스균 식중독입니다. 보툴리뉴스 식중독균을 하면 무조건 통조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살균이 덜 된 통조림이나 병조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식중독균이고 보툴리뉴스 식중독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통조림이 살균이 됐는지도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보툴리뉴스균이 생성할 수 있는 독소는 바로 신경독인데요. 신경의 마비를 일으키는 독으로 뉴로톡신이라고도 합니다. 보툴리뉴스균은 산소가 없는 현기적 상태에서도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조림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기타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이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세레우스 식중독균은 설사형과 구토형으로 나뉘는데요. 설사형은 향신료 요리 등에서 나타나고 구토형은 쌀밥이나 볶음밥 등 밥류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는 플로스트리dium 퍼프린젠스 식중독인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원인 식품으로 하고 복토나 설사 등을 유발하며 웰치균이라고도 합니다. 산소가 없는 현기적 상태에서만 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레르기성 식중독입니다. 대표적인 종류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르가넬라 모르가니입니다. 이는 적색 물고기인 꽁치, 정어리, 고등어 등에서 발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탈탄산 반응입니다. 탈탄산 반응은 생선에 있는 단백질인 히스티딘에 있는
카복실기가 제거되면서 아민류에 해당되는 히스타민과 탄산가스를 형성해서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탈탄산 반응과 가장 관련된 균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탈탄산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기작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식중독입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은 미생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먹고 감염될 수 있고요. 10개에서 100개로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수 있는, 붙어 살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다음과 같고 대표적인 예로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이제 어패류 등을 잘못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바이러스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곰팡이 독 식중독입니다. 곰팡이 독 식중독은 곰팡이를 먹어서 감염되는 식중독이 아닙니다. 곰팡이 독 식중독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2차 대사 산물인 곰팡이 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입니다. 그렇다면 곰팡이를 먹음으로써 감염되는 식중독의 명칭은 뭘까요? 바로 진균증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진균증은 곰팡이에 감염돼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고, 곰팡이 독 식중독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세포의 성장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물인 2차 대사 산물을 생성하는 곰팡이 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곰팡이 독 식중독의 특징은 원인 식품이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어 그 곰팡이가 2차 대사 산물을 생성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계절별로 이제 중독증이 많이 다르고 곡류 등의 농산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독 식중독은 증상에 따라 간장독, 신장독, 신경독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분류 기준은 발병하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종류와 분류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장 독성을 일으키는 간암 유발 물질이고요. 이 아플라톡신은 원인균은 아스퍼질러스 플레버스이며 쌀, 보리, 땅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입니다. 열에 잘 견디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란디톡신은 간장독으로 황변미독에 해당이 되며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쿰이 원인균입니다. 파퓰린은 부패한 사과에서 검출할 수 있는 균으로 신경독을 일으키는 균에 해당이 됩니다. 시트리닌은 이슬란디톡신과 같이 황변미독이지만 신장독을 일으키는 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트레오비리딘 또한 황변미독이지만 신경독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말토리진은 신경독소이나 엿기름, 곡류와 관련된 곰팡이 독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맥강독으로 맥강류의 꽃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나 신경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산균은 크라비셉스 프루프레아입니다.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중독 중 하나인데요. 자연독 식중독은 모든 자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말하고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구분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식물성 자연독입니다. 식물성 자연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원인 식품이 감자인 경우 독성분이 솔라닌 있고요. 특히 솔라닌은 감자를 햇빛에 많이 쪼이면 푸르딩딩한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녹색 부위나 싹이 난 감자의 원인 독성분이 바로 솔라닌입니다. 추가로 단백질 성분에 의해서 부패한 감자의 경우 솔라닌이 아닌 셉신이 원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대표적인 독성분은 솔라닌이지만 여러분들이 솔라닌은 녹색 부위, 부패한 감자는 셉신 이렇게 추가로 공부해 두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독버섯의 독성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마자의 독성분은 니신이 있고요.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청매는 아미그달린이 있습니다. 청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시안배당체인데요. 시안배당체는 매실이나 청매, 살구 등에도 있는 성분을 통칭합니다.
이는 세포 내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면 청산이 생성돼서 독소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독성분이 그 아미그달린입니다. 다음에 모카씨, 즉 면실류에 있는 독성분은 고시폴이고요. 오색두는 파세오르나틴, 수수는 듀린, 고사리는 프타컬로시드, 독보리는 테물린, 미치광이 풀은 아트로핀이라는 독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콩에는 트립신 저해가 있어서 날콩이 아닌 콩을 익혀 먹어야 소화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독 식중독 중 하나로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은 세 가지를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보거입니다.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이 독성분인데요. 우리가 보거를 손질할 때 자격증이나 이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이유가 보거 안에 있는 알이나 난소에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질을 잘못하게 되면 보거 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개는 두 가지 조개를 볼 건데요. 마비를 일으키는 마비성 조개, 그리고 바지락 조개를 볼 것입니다. 마비성 조개 독에는 삭시톡신이 있는데요. 섭조개가 대표적인 원인식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마비성 조개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지락 조개는 모시조개라고도 하며 원인 독성분은 베네루핀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과 식중독입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식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화학적 유해 중금속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이 있는데요. 그중 수은과 카드뮴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은은 알데하이드 합성 공장에서 유기수은을 함유한 물고기를 섭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미나마타만 주변 어촌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드뮴은 금속 재련소의 폐수에 함유되어 관련된 식품을 먹고 걸릴 수 있는 식중독으로 이타이가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이타이타이병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신장장애나 골련화증, 근육통 등을 유발합니다. 납은 특히 도자기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중독으로 빈혈이나 혈관 수축, 납통증 등의 증상을 띠고요. 비소는 비소가 유입된 식기류나 식품, 농약을 잘못 먹었을 경우에 피부에 흑색 색소가 침착하는 흑피증을 나타내며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물질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는 식품을 제조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질과 환경오염에 의한 물질 등으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을 다음과 같은데요.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 전분이 많이 포함된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겨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따라서 감자를 튀기기 전에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조금 빼고 사용하면 예방이 가능하고요. 감자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산은 우리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을 옮기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고체로 변화시키는 경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방산인데요. 수소를 첨가하게 돼서 포화지방산이 고체로 변형되면서 순환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조필에는 우리가 숯불에 고기를 오래 구워서 태우거나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인데요.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식품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해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직화구이나 공기, 햄버거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크롤레인은 식용유를 고온에서 너무 오래 가열했을 때 생기는 연기에 존재하는 유독물질입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어육 소시지 제조에서 아질산염을 첨가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로 아질산염에서 생긴 질소화합물이 2급 아민과 반응했을 때 니트로소아민을 생성하며 발암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소세지 제조를 할 때 아질산염을 첨가해서 방부 효과를 얻었는데요. 이런 발암성 물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용이 조금 제한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알아놓으면 좋으실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트라이할로메테인인데요. 이 트라이할로메테인은 물의 정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독물질이고요. 물질이 트라이할로메틴에서 염소와 반응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며 간과 신장에 위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의한 유독물질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 비페닐은 전기 전련성이 커서 변압기 등에 사용이 되고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해당이 됩니다. 다이옥신은 예전에 고엽제로 사용되고 굉장히 위험한 독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입니다.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며 작은 양이어도 우리 인체에 장기간 축적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로도 사용이 되며 장난감이나 젖병에 문제를 일으켰던 유독물질입니다. 생식기에 유해를 일으켜서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레는 컵라면이나 도시락 등의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의 용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물질인데요. 고온에서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 스티린이 용출되면서 우리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영수증의 코팅제, 유아용 젖병 등의 문제가 일어났던 성분으로 페놀 아세톤에서 합성되고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반응을 보여서 불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뒷면에 보면은 비스페놀 A 프리 용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유독물질이 없는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해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 오염입니다. 방사능은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해서 붕괴한 후에 다른 원자핵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방사능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어떤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반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으로 긴 편이고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론튬 90은 뼈에 영향을 미치고 반감기가 28년으로 이것 또한 긴 편입니다. 요오드 131은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요. 반감기는 8일로 셋 중에 가장 짧은 편입니다. 생화학적 오염 지표입니다. 생화학적 오염 지표에서는 2가지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산화제인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소모량을 뜻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이지만 이를 호기성 세균을 이용해서 20도씨에서 5일간 분해를 했을 때의 소모량을 나타냅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이때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또한 식품의 외관이나 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량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 물질이기도 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화 방지, 외관 개선, 향미, 풍미 향상, 영양 성분 보충 강화 등의 특징이 있는데 식품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 사용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개념으로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에는 3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이 30가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꼭 보셔야 될 예시와 표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제시된 파란색 글씨를 위주로 잘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 첨가물로 대표적인 종류로 수크로즈, 아스파탐, 자일리톨 등이 있습니다. 수크로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미료이며 변화가 크지 않아서 표준물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스파탐은 제로콜라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제로콜라가 0kcal로 단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 때문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설탕의 몇백 배의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0칼로리로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일리톨은 충치를 예방하고 청량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입니다. 밀가루 계량제는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있어 색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식품 첨가물로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 벤조일이 있습니다. 발색제는 식품에 새로운 색깔을 주는 게 아닌 식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변하지 않도록 잘 안정시키거나 유지하고 그 색깔이 잘 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소개될 착색료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발색제의 종류에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칼륨 등이 있습니다. 보존료는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소르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데이드로초산이 있습니다. 안식향산의 대표적인 특징 중 보존료로 이용되고 간장, 과체류 음료 등에 이용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산화방지제입니다. 산화방지제는 산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수용성과 기름에 잘 녹을 수 있는 지용성 산화방지제로 나뉘고, 수용성 산화방지제는 비타민 C, 에리소르빈산, 지용성 산화방지제는 비타민 E, BHA, BHT 등이 있습니다. 효력 증강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체는 산화력이 없지만 산화방지제랑 같이 쓰면 산화방지제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착색료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이는 아까 식품의 색을 안정시키거나 유지 강화시키는 식품 첨가물인 발색제와는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천연 착색료와 인위적으로 합성한 합성 착색료 등으로 나뉘고, 이는 식품 첨가물 공전에 따라서 그 사용 기준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팽창제는 가스를 방출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 첨가물로 개념과 명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향료는 식품에 특이한 향을 부여하거나 원래 있던 본래의 향이 손실됐을 때 그 손실된 향을 복원시켜주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톨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좋은 개념의 식품 첨가물 공전이 있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 공전은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을 고시해 두었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알맞게 써야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잘 제시되어 있는 공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품 첨가물 공전을 이용해서 음식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정성 검사는 식품 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험법을 뜻하는데요. 다음 4가지 검사법으로 식품 첨가물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통해서 어떤 독성 검사법인지 개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첨가물을 1회 투여 시 단기간에 나타나는 중독 정도를 시험하고요. 이때 반수치사량인 LD50 값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수치사량은 시험 물질을 투여했을 때 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으로 LD50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LD50 값이 1과 10인 첨가물 중에 어떤 식품 첨가물이 독성이 강할까요? 바로 A 식품 첨가물인데요. 그 이유는 실험 동물 전체에게 1g의 식품 첨가물만 투여해도 절반이 죽어나는 반면, B 식품 첨가물은 10g 정도 A의 10배 정도를 투여해야지 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기 때문에 A 식품 첨가물이 더 독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투여를 한 후 7에서 14일간 관찰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급성 독성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으로 수명의 10분의 1 기간 정도에 걸쳐서 1에서 3개월 동안 독성 시험을 합니다. 만성 독성 시험은 이 동물의 자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시험을 하는데요. 전 생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독성검사법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ADI라고도 하며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했을 때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일일 섭취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식품 첨가물에서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이를 식품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해 감미료입니다. 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 첨가물이었죠. 유해 감미료로는 4가지가 있는데 둘씨는 설탕보다 250배 정도 달지만 소화효소 억제나 간 종양을 유발해서 불쾌한 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됩니다. 페릴라틴은 설탕보다 2000배 정도 달지만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이클라메이트는 발암물질로 대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은 무색무취로 감주, 팥, 앙금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었는데요. 롱가릿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롱가릿은 유해 표백제로 밀가루와 물엿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신장의 독성을 일으키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해 보존료입니다. 보존료는 품질 저하를 방지해서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베타나프톨은 신장 이상, 포르말린은 발암성 단백질 변성, 붕산은 구토, 설사, 흉만 등을 일으키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착색료는 식품의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하는 식품 첨가물이었는데요. 로다민 B는 분홍색 색소로 사용되었으나 소변에서 분홍색 색소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며 유해 착색료가 되었고요. 아우라민은 카레나 단무지에 사용이 되었으나 많이 섭취하면 흑자색 반점이나 간장 발암성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라니트로 아닐린은 황색 지용성 합성 착색료로 기름에 잘 녹는 유해 착색료에 해당이 되고 실크스카렛은 대구 알젓이나 타르 색소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문제를 일으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